오늘 꿈은 이제 58번째로 있는데 굉장히 꿈이 길죠. 그래서 이런 긴 꿈을 보면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아프고 또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지? 짧은 것도 힘든데 긴 꿈을 내가 이거 분석할 수 있을까? 이것부터 띵 하기 시작하더니 안 풀려요. 그리고 되게 또 긴 꿈은 일관성이 좀 부족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짧은 꿈은 좀 심플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긴 꿈은 자꾸 꼬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읽기도 어렵고 분석하고 해석하기는 더더군다나 어렵다. 그럴 때일수록 쪼개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배경, 전개, 발단, 전개도 이제 몇 개로 나눠서 해볼 수 있는 거 쪼개면 조금 더 용이하게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전체를 통으로 먹어버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자, 나는 바닷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죠. 해안으로 밀려오는 높은 파도를 향해 다이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욕하는 것과 다이빙하는 것을 구별을 아까 했죠. 목욕을 하면서 다이빙한 건데 사실은 이건 하나의 그 행위 같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그냥 있는 것 자체가 목욕이고 또 그러다가 다이빙하고 싶으면 또 하는 건데 뭐 목욕을 먼저 워밍업하고 아유 그 너무 과도한 저렇게 너무 자기 위주로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한 것 같아. 이런 너무 확대 해석을 하지 마라. 그럼 보면은 그냥 바닷가 속에 물에 잠겨 있는 상태를 그냥 목욕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또 다이빙을 하는 거고 이 정도지. 뭐 이제 거기 그러다 보니까 워밍업까지 막 하고 막 맨손 체조까지 가고 막 복잡해져.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좀 보면 되겠다. 이제 거기에 어느 왕자의 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사업상 왕자와 거래해야 되고 이 왕자를 그냥 오마르 왕자라고 부르자. 근데 그 왕자 아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그런데 꿈에서는 이제 그 왕자의 아들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사망으로 나누기 전에. 바닷가에서 목욕을 해요. 그러니까 바다와 마주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나의 대상이 바다냐, 그지? 아니면은 파도냐. 차라리 다이빙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바다나 파도, 그리고 어린 왕자의 아들, 이게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은 다이빙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상은 아닌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의 대상은 높은 파도가 대상은 될 수 있죠. 이걸 내가 뭐 이겨낼 거냐, 그지? 그리고 바다가 또 나의 파트너, 카운터 파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왕자의 아들이 참 문제예요. 이걸 대상으로 볼 건지 아니면 주체로 볼 건지. 그러니까 이제 주체로 본다면 주체가 이 어린아이와 동일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체군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체군으로 볼 수 있다면 나와 그 왕자의 아들이 기호가 될 수 있죠. 어찌 보면은 왕자의 아들과 함께 있는 나. 이것은 내가 왕자의 아들로 나를 동일시하고 있거나 팽창된 상태로 볼 수도 있겠죠. 자신감 있는 이런 상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다이빙 이해가 돼요. 높은 파도가 있는데 그 다이빙 하는 게 어린아이 마음으로 용기백배하게 뛰어들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처음에 나는 그 왕자의 아들을 주체하고 동일시된 존재로 본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쩌면 이제 대상은 바다가 이제 파도와 바다죠. 될 수 있겠다. 이 결국은 이제 그 중간 항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과 결국 무의식 사이에 합일의 원리든지 아니면은 조화의 원리든지 어쩌면 이제 그런 이제 원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어쩌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이 이제 왕자의 아들이 이제 주체군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대상이 될 건지 이런 이제 그 다음 파트하고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포기했습니다. 이제 얘가 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이 왕자의 아들이 계속 그 주체 쪽에 나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응? 그래서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때 이렇게도 적용해보고 또 이렇게도 봤을 때 전체하고 쭉 어우러지는가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그래서 높은 이제 파도를 향해 다이빙을 했는데 이거를 나는 조금 위험하게 봤어요. 아까 이제 얘기했죠. 우리 김혜영 선생님이 또 얘기했죠. 굉장히 무모하게도 보인다. 저도 사실은 무모하게 봤어요. 근데 오히려 융은 보상적으로 많이 봤더라고요. 오히려 그 꿈은 격려하고 있다. 이 친구를. 그리고 어쩌면은 위험한 상황에서 좀 주체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인 그 세계, 무의식의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분명히 그 관심도 있고 또 이제 어쩌면 컨택하려고 하잖아요. 무의식과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실제 상황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다이빙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도 물어보겠죠. 상담하면서. 근데 다이빙을 난 잘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문제인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팽창된 그 상황에서 무모한 짓을 하는 거고, 꿈이 이제 경고를 주는 거고, 이제 다이빙은 뭐 못하지만 무서워하지는 않는다. 내가 뭐 종종 즐기기는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이 좀 더 그 소극적인 태도에서 좀 더 그 이제 더 적극적이고 밝은 태도로 나가려고 하는구나라는 전혀 해석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제 그 환자, 꿈을 꾼 사람하고 직접적인 대화가 없이 해석할 때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는 무모한 행동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 개인의 경험을 배제하고 꿈을 지금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 양쪽 측면을 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그 꿈꾼 사람의 것을 물어서 해결할 연습을 하면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묻지 않고 우리는 해석해보는 지금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왕자의 아들의 존재는 조금 더 두고 보자.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의 역할이 없잖아요. 배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상인지 아니면은 주체와 동일시된 그런 존재인지 아직은 몰라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을 쭉 봐야 이제 이해가 된다. 그래서 1항이 기호라면 다이빙하는 나가 되겠죠. 그죠? 2항이 대상을 나는 왕자의 아들로 봤어요. 자, 나는 이제 최종적으로 왕자의 아들, 그럼 이건 뭐냐면은 왕자가 왕의 대리자로서 만약에 셀프라면 그 왕자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셀프의 지시를 받는, 셀프의 귀를 기울이는, 또 셀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나, 전체성 안에서 그 새롭게 태어나는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미래의 자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팽창된 나라고 보기보다는 어쩌면은 개성화된 내가 그 왕자의 아들로 나온다면 대상이 돼요. 오케이? 이거 많이 생각한 겁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이제 보고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서 보니까 겉으로 얼른 보기에는 대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안 되는데 나중에 계속 보면은 이게 대상으로 나와야만 얘기가 돼요. 그 다음하고. 얘기가 되는 거야. 이래서 어려운 거죠. 여기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그 왕자의 아들은 자아가 지향하는 자아 이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대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의식을 알아야 되고, 무의식에 도전해야 되고, 그 무의식을 동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서 파도와 바다가 이해가 되는 거 중간항으로. alright? 이제 일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의 바다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꿈자는 자신을 왕자의 아들로 강조하는 팽창 상태일 수도 있어요. 또 영원한 소년, 부에르 에트노스라고 그러죠. 그 영원한 소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이제 왕자가 추구하는 자아 이상이 될 수 있다. 여기는 안 썼지만 이제 그렇게 보면 무의식은 바다, 파도가 그들의 중간 매체가 되고 해석 원리가 된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보면 꿈자와 왕자의 아들 사이에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있죠. 사실은 그 사이에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그 아들은 왕자 편에 이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상 그렇다는 거죠. 어쩌면 그 두 사람이 동시에 바다를 또 본 것일 수도 있고요. 높은 파도를 향해 다이빙하는 모습은 모험심이 있는 꿈자가 위험할 수도 있는, 위험하다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는 새로운 시도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광경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동참한 사람은 왕자 아들이에요. 그래서 꿈자의 이상화 대상으로 보이는 아들은 꿈자의 내면 인격으로서 영원한 소년 원형으로 보인다. 그는 여전히 소년 상태에서 무의식의 파도, 격동에 자신을 내맡기고 있다. 자신과 거래를 하고 있는 왕자는 보이지 않고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후 꿈자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예고한다. 이제 아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제 왕자를 대신한 아들. 그러니까 이 지배인이 어쩌면 이 아들은 지배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어찌 보면은 왕자 대신에 지배인이 모든 일을 처리를 해요. 여기서는 그 지배인과 꿈자가 지배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왕자 역할을 하는 거고 이 꿈자는 지배인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왕자와 지배인, 아버지와 나 이렇게. 그러면서도 그건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일시되기도 하고 또 대상이기도 하고 이제 복잡한 지금 양상을 보여줘요. 그 왕자와 지배인의 관계가. 그래서 아까 현실적인 감정이 투사된 대상이기도 하고 또 내면 인격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이은희 박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이 역할이. 그러니까 이 왕자의 역할이 그 현실적인 의식적인 역할도 할 뿐만이 아니라 또 무의식적인 그 전체성을 드러내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중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게 셀프의 모습이기도 해요. 사실은 셀프는 의식 무의식 전체를 다 커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괜찮다. 그래서 전개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나타나잖아요. 아들이 사라지고 왕자의 아들이 사라지고 대신 아버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막 살이 찌고 형체가 엉망이고 막 또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는데 물로 데려다 줄 것을 이제 요구하죠. 물이 이제 중간 영역이 되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의 여기서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쩌면은 공동의 영역인 무의식의 영역에서 새롭게 만나는 장이 이제 중간 영역으로서 이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제 물로 데려다 줄 것을 아버지가 요구하는 데서 우리는 상당히 암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꿈자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이끄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반대되는 거죠. 오히려 현실 속에서는 아버지가 이끌고 이제 이 꿈꾼 사람이 따라가는 역할을 했다면 상당히 반대로 꿈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충분히 아버지를 리드할 수 있어. 또 아버지로부터 떠나야 돼.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덥수룩하게 수음을 기르는 이제 왕자 사유지의 지배인과 이야기를 아버지가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 지배인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현실 속에서는 수염이 안 나는데 꿈에서는 덥수룩한 지배인은 사실은 왕자를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왕자를 대리하는 사람이고 어쩌면은 이것은 왕의 전령 헤르메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어쩌면은 지배인이 굉장히 여기서는 지배인이 그 현실적인 인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런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그 뒤에는 왕자가 있고 적당한 순간에는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왕자가 해요. 그래서 어쩌면은 중간 역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꿈자가
왕자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동화에서 보면 마치 사냥꾼이라든가 뭐 또 이번에도 동화 까마귀에서 그 뭐 거인하고 새 강도가 나왔잖아요. 그런 식이죠. 그렇게 나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왕으로 연결되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목화를 구입하는 철이 되면 이제 우리 회사도 다른 회사들과 이제 경쟁할 수 있는데 너무 다른 회사 가격이 이제 우리 회사한테 너무 비싸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딴 회사한테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딴 회사가 뭔가 그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더 주거나 아니면은 부정한 계약을 하고 있지 않냐 하고 이제 아버지는 확신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은 이 오마르 왕자가 운영하는 그 회사가 볼 때는 오히려 그쪽이 그 돈을 더 주면서도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거래 상대자가 되니까 그래서 단순히 돈만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아마. 돈도 더 주지만 안전하다라든가 뭔가 사업상 뭐가 맞으니까 했는데 이 사람은 너희들은 공정하게 안 하고 뭔가 뒤에서 해서 담합을 해서 돈을 더 받고 우리는 돈을 이제 덜 주니까 안 주는 식으로 이제 배제를 한 거 아니냐. 계속 이제 이렇게 아버지는 주장하는 거죠. 굉장히 아버지 나름대로의 합리적이고 주도 면밀해요. 똑똑해요. 왜 이렇게 했냐 하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번처럼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버지는 막 항의를 하는 거죠. 누군가가 지배인에게 돈을 먹여서 야, 네 돈 받고 그러지 않았냐? 그렇다면 따지고 보면은 돈 받고 있으면은 우리보다 싸게 제시를 했는데도 왜 그러면 그들은 더 쓰고 나는 안 쓰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들은 돈을 더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보면 맞지 않아요, 앞뒤가. 오히려 돈을 매겼으면 싸게 했을 텐데 비싼 돈을 주고 또 돈을 먹여. 그런 경우는 별로 또 없거든. 그러니까 맞지는 않는데 또 우기면 또 맞을 것 같아요. 이 아버지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일방적인 신념인데 꼭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일방적으로 몰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자기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는 이제 면학 거래에 흔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거래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거래에는. 그래서 내가 이제 1항, 2항, 3항을 나도 처음에는 나와 아버지가 동일시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호로 주체의 군으로 봤는데 대상으로는 사업으로 볼 수 있어요. 충분히 면화, 목화 거래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뭐냐면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봤을 때 오마르 왕자 지배인은 서로 같은 통속이고 결국 이 사람은 그 나라고 하는 나와 아버지를 인도해내는 길잡이 역을 해요. 전체 이야기를 보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생각에서 탈피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시지 않을 수도 있어. 네가 생각한 것만이 정답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거래의 문제지만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대상이 오마르 왕자와 지배인이 되는 거고 중간에 있는 해석체는 비합리적인 거래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합리적이고 뭐가 비합리적이냐? 그럼 적어도 주체 측면에서 볼 때는 비합리적인 거래 방식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해석체는 거래 방식인 거예요. 또 오마르와 지배인 측에서는 또 합리적인 또 이유 있는 거래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방식이 중간항이 되는 거예요. 거래 방식은 하나의 거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원리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비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거래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이윤 추구는 아니에요. 그렇죠. 때로는 거래를 손해보면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거래 방식이 중간 항목이 두 주체와 대상, 기호와 대상 사이에 거래 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중간은. 그러니까 거래 방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거래 방식이 이 사람들의 컴플렉스예요. 거래 방식이 관계 방식이거든. 그럼 그 컴플렉스를 가르쳐주고 들춰내는 게 꿈의 목적이거든요, 사실은. 응? 남성성이냐 여성성이냐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여성적이고 남성적인 요소는 나오지만 너의 남성적인 요소가 너무 강화됐으니까 여성성을 높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여성 원리와 남성 원리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을 알려주려고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목적은. 중요한 거는 관계 방식이죠. 그러니까 관계 방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꿈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그래서 보면은 꿈자아는 아버지의 거래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꿈자아는 오마루 왕자 측의 부당한 거래 방식을 향해 너희들 하는 게 부당하다. 우리는 늘 그래요. 자아가 볼 때는 전체 정신인 셀프가 부당해요. 왜 그러냐? 인간이 볼 때는 하나님이 부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저런 죄인을 살려주고 왜 순수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주냐? 뭐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오마루 왕자 측 이것은 정신의 지배 원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물론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로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갈수록 정신의 지배 원리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마루 왕자 측의 비합리적인 거래 방식은 양쪽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업 규정이거나 관계 방식으로서 해석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꿈자아는 자신이 중시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거래처를 평가해요. 응?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것은 거래를 위해서 그 왕자의 말을 듣고 한 거지 깨달음이 있어서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깨달음과 그 무의식의 원리를 앞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이해 단계는 아닌 거죠. 적어도 그 문만 열어놓을 정도 이 꿈에서는 그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꿈자아죠. 거래, 즉 관계 방식이에요. 거래로 꿈은 나왔지만 그 관계 방식의 다양성 오늘 난리 쳤잖아요. 분석을 보면 왕자의 아들은 사라지고 대신 꿈자의 아버지가 등장하죠. 즉 바다로 상징되는 물에서 왕자의 아들과 함께 있었던 꿈자아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로 인도해 줄 것을 요구받죠. 꿈자아와 왕자의 아들 그리고 꿈자아의 아버지는 물에 의해 연결되고 있죠. 그러니까 환자는 왕자의 아들과 아버지는 왕자와 동일시되고 있음을 암시하죠. 왕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는 왕자와 그 왕자의 아들이 이제 이 꿈자아와 동일시되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암시해요. 그래서 무서울 정도로 살이 찌고 몰골이 엉망인 아버지의 모습은 꿈꾸니의 아버지 원형이 부정적으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융은 보상적으로 그런 거다. 실제로는 굉장히 멋있는 아버지이고 존경받는 아버지인 거예요, 환자한테. 그래서 꿈은 환자의 긍정적인 부성 컴플렉스가 아버지를 평가절하하는 보상적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합니다. 융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계단에서 넘어질 뻔한 참 좀 우습죠. 계단에서 넘어질 뻔한 아버지는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물로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죠. 아버지와 아들은 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물은 무의식이자 모성적인 생명력. 아까 말한 모성성, 여성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와 꿈속의 부자관계가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내담자 말을 듣기 전에는 알 수는 없죠. 물론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좋은 관계다 이렇게 한다 하지만 내담자는 적어도 꿈만 보면 아버지와 사업상 연계되어 있고 이 사업은 사실은 공동으로 하는 모든 일일 수 있어요. 꼭 사업만이 아니에요. 그 역할에 있어서 두 사람은 서로 구별되어 있잖아요.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심리적으로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제 부자를 점심에 초대하는 왕자는 식탁 교제를 통해서 양 진영의 동화와 친밀감을 도모하지만 정작 아버지는 지배인이 알아듣지 못하는 스위스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죠. 여기서도 사실은 초대하는 왕자는 굉장히
그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원이나 사각이에요, 보통. 전체성이에요. 어쩌면 정신의 전체성이고, 어쩌면 의식적 인격과 무의식적 인격이 서로 한 자리에서 통합하고 화해하는 이런 자리를 왕자가 마련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뭐 단순한 집단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전체성을 그려내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엉뚱하게 아버지는 이제 거래에 집착해서, 그러니까 스위스 말을 이게 스위스 그 본토백이 언어 같아요. 보통 스위스 사투리일 수도 있고, 근데 스위스 말이 난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몰라요. 지금 스위스 원래 토종 언어는 안 쓰고 불어하고 이태리하고 독일어가 공용어예요. 그렇게 세 가지. 예, 공용어가. 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체국에 갔더니 세계 언어는 나오는데 영어가 없어. 그래서 내가 소포 붙일 때 굉장히 애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독일어 보고 이제 소포를 붙였는데 영어가 있으면 얼른 알 텐데 공문서 언어에 영어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나라가 스위스인 거죠. 응?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스위스 말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방적인 거지 보면 여기서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내 얘기만 하겠다. 어쩌면 이제 그런 암시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의 연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죠. 아버지는 지배인이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목화를 다른 회사보다 더 비싸게 판매한다고 막 항의하죠. 뭐 그런 증거도 없어요, 사실은. 목화를 생산하는 왕자의 농장은 모성의 대지에서 생산하는 데는 따뜻한 정신 에너지로 봤어요, 저는. 목화 자체가 따뜻한 솜이잖아요. 그래서 즉 따뜻한 정서로 느껴집니다. 부자에게 이 따뜻한 정서가 필요하지만 다른 회사에 비해 비싸게 구입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 전번에 그 리비에라 있잖아요. 여행지. 비싸게 지불해야 되고 오래 머문 사람이 돈을 더 내야 되고 똑같아요. 어찌 보면 이 따뜻한 정서 정말 거래해야 될 대상 필요한 걸 사야 되는데 돈을 더 지불한 게 말이 안 돼. 이건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비합리적이야. 그러니까 이전 꿈하고 연계해서 지면 조금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왜 이 부자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비싸게 구입해야 될까? 이전의 꿈에서와 마찬가지로 리비에라죠. 리비에라에서 오래 머문 여행객들이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듯이 이번에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이 그동안 방치해온 정서적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 거래는 면화거래에서 흔히 발생해요. 면화거래로 상징되는 정서적 관계는 이성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종종 불합리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반전에서 보면은요, 왕자는 전혀 그런 거래 뭐 싸게 줬니 비싸게 줬니 뭐 그 성경에 보면 그 예수의 비유에서도 뭐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하루 일당 다 주잖아요. 몰라 그런 거 그냥 온 사람한테 똑같이 대주면 돼. 그때그때의 원칙이 있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그때그때의 원칙이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굉장한 유연성이에요. 병원 같은 것도 가난한 사람한테 진료비를 덜 받고 좀 있는 사람한테 더 받는다고 해서 불평등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나름대로 그 원칙이 있어요. 그 안에는. 그래서 이제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그 같은 상황을 막 왕자한테 설명해야 된다는 거야. 왕자가 대빵이니까 이제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나도 같은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찍힌다는 거죠. 이제 그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들은 그 왕자의 뜻은 정확히 모르지만 이 왕자는 돈을 더 받았느냐 덜 받았느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그걸 간파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왕자의 의도에 거슬리지 않게 하는 게 우선이다. 어쩌면 왕자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보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우기고 부당하다 그러면 거래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자. 그런 거예요.
모카 씨앗은 그래도 우리 회사에서 살 터이지만 말이다.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모카 씨는 가져가고 모카 만들어서 파는 건 우리한테 안 판다는 거 굉장히 부당하게 보이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당하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모카 씨를 거래한다는 얘기는 너에게 좋은 씨가 있어. 너에게 잠재력이 있어. 그 잠재력을 내가 사주마. 그러나 그 잠재력을 활용한 것은 아직 네 것이 아니야. 잠재력이 있다고 해서 다 네 것은 아니야. 응? 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잠재력을 너무 믿죠. 현실 속에서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는 생각지도 않고 그 잠재력 자체가 내 것인 줄 알아. 그게 이제 과대망상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 잠재력은 내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잠재력이 모두 성공하고 모두 현실화된 건 아니야. 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모카 씨는 사주고 또 모카로 이제 해놓은 것을 안 판다는 얘기는 이제 이 모카 씨 파는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의식의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논리는 그렇게 안 돼.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그래서 나는 많이 망설이고 지배인이 마음을 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의식이 무의식의 원리를 찾는 건 쉽지가 않아요. 분명한 어떤 합리적인 논리 제시를 안 하니까. 그럼에도 나는 프랑스어로 왕작의 상황을 설명하라고 그래요. 이거 여기에서 상당히 이제 유사한데 스위스어로 말한 아버지는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프랑스어로 말한다 그랬는데 왕자가 프랑스어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몰라요. 근데 적어도 스위스에서의 공용어거든요. 스위스에서의 스위스어는 공용어가 아니에요. 스위스에서의 프랑스어는 공용어예요. 그러니까 그 공용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 그지? 소통의 가능성이라고 나는 봐요. 왜냐하면 아직 그 왕자가 뭐 프랑스 말을 쓴다 안 쓴다라는 꿈에서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소통의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로는. 그지? 그래서 나는 목화 선적까지 사회주의 사람들이 다 해줄 경우, 이제 돈은 이 정도 내가 여기서 1,000만 원, 다른 사람들은 1,200만 원을 줬는데 나는 1,000만 원 준 대신에 그러면 200만 원 손해지만 그 사람들이 선적까지 다 실어준다면 1,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괜찮겠다라고 또 이제 머리 굴리고 이제 또 계산하는 거죠. 종종 이제 그렇게 배달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냐.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들은 사유지 근로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그들에게 생소해. 근데 이전에 이 사유지로부터 목화를 구입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선적 조건은 왕자의 사유지보다 다른 사유지가 언제나 훨씬 더 합리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쪽에서도 물건까지 배달해주고 해주는데 여기서는 물건도 배달 안 해주고 비싸게 받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뭐 어찌 보면은 부당하다. 뭐 비싸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싸게 해도 선적 안 해주니까 괜찮은데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이런 그 꿈에서 너무 현실처럼 자세하게 거래 방식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막 현실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헷갈려요. 그리고 이 거래 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꿈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1항을 보면 나와 아버지가 한 군이죠. 그죠? 주체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2항은 왕자와 지배인, 사업 대상인 거예요. 3항은 결국 여기도 관계 방식이다. 현재까지는 비합리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왕자와 지배인의 관계와 유사하죠. 서로 대리인을 내세워 거래를 하죠. 꿈자아는 아버지의 지배인, 즉 대리인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인식하지 못해요. 사실 환자는 지배인과 아버지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연상을 하게 되면 상담할 때는 자신이 아버지와 동일시하고 있단 말을 못하죠. 그건 컴플렉스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오히려 그 아버지 이미지가 투사된 그 지배인, 사실은 그 지배인은 왕자의 대리 역을 하는데 그 지배인의 모습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터프하고 못 알아듣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런 면이 아버지하고 또 닮았어요. 어찌 보면 지배인이 지금 하는 게. 왜냐하면 아버지가 항의하는 카운터파트가 왕자가 아니고 지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배인이 아버지 닮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신이 아버지와 동일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아직은. 그러니까 늘 그 꿈꾼 사람의 말이 진실은 아닌 거죠. 늘 자신은 속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모든 것을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자신과 왕자를 또 동일시하고 있다. 근데 이제 자신은 또 아버지하고 동일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왕자하고 동일시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왕자하고 동일시하고 싶은 거죠. 응? 아, 그리고 자신이 왕자의 위치에 있고 싶어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아까 이상화 대상은 왕자의 아들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왕자의 아들은 사실 왕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제 이상화 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상화 대상이고 현재 상태는 아버지하고 동시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분석해 보면 부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목화밭의 주인인 왕자는 그런 거래에 대해서 모르고 있죠. 내가 볼 때는 이건 무의식의 원리예요. 전체 정신은요, 시시콜콜한데 간섭 안 해요. 어떤 무심한 관심이라고 그럴까요? 무심한 관찰이에요, 사실은. 무의식의 원리는. 모르고 있다라기보다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정신의 전체성에서 볼 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합리하고 합리가 없어요. 전체 정신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지, 이것이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의 논리에 휩싸이지 않아. 왕자는 남성 인격의 지배 원리 혹은 전체 정신이 왕의 상징으로 나중에 이제 드러나요. 아버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된다고 다그치지만 꿈자아는 거래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현실과는 달리 꿈자아는 아버지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여기죠. 여기서는, 꿈에서는. 여기서 꿈자아와 아버지 사이에 약간의 구별이 발생한다고 저는 느껴요. 동일시되어 있지만 분리가 시작된다는 거죠. 아버지 방식으로 이제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는 아버지로부터 분화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자신은 왕자의 회사에 목화실을 판매하고 어떤 식으로든 목화를 구입해야만 회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왕자한테 주고 왕자로부터 내가 받아야 돼요. 그죠? 자아가 전체 정신한테 줄 건 주고 또 전체 정신으로부터 받아야 될 건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꿈자아의 아버지는 지배인이 알아듣지 못하는 스위스어를 사용한 반면 꿈자아는 왕자에게 프랑스어로 상황을 설명하려고 해요. 물론 왕자가 프랑스어를 알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스위스에서 불어가 공용어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소통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들은 아버지에게 거래를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나서죠. 아버지와의 분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들은 목화를 살 때 선적까지 해준다면 비싼 가격에도 살 수 있다는 제안을 합니다. 다른 회사와 달리 이번이 처음 거래이기 때문에 목화 구입과 선적 비용이 따로 지불된다면 꿈자아는 혼란을 피할 수 없어요. 일괄 처리를 해버려야 돼. 그래야 불안 요소를 제거하자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구입과 선적을 따로 계산하는 왕자의 사유지보다 다른 목회 재배지가 더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막 딴 데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하라는 거야. 굉장히 그 의식의 그 논리를 무의식에 강요하는 거예요. 아침에 오면은 9시에 온 사람은 하루 일당을 줘야 되고 오후에 오면은 반나절 일당을 줘야 누구에게나 공평하죠. 정의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로운 사회예요, 그게. 근데 그 농장 주인은 몰라. 그냥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다 일당 주고 싶어. 이제 이것이 이제 성서에서는 이제 천국의 비유로 한 거거든요. 그 천국의 비유는 심리학으로 말하면 무의식의 원리인 거죠. 그게 그 무의식의 원리인 거예요. 그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그 두 개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무의식의 원리는 의식에서 눈으로 볼 때는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지만 아니야. 그게 이 전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걸 택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들이나 아침에 게을러서가 아니고 게으르거나 네가 못 찾아서 있다라고 판단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몸이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고 그 소식을 못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까지 고려하는 것이 무의식의 원리고 그것은 의식의 논리에서 볼 때 불합리한 거거든요. 그거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 예수가 제시하는 비유하고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안전하게 목화, 즉 정서적 에너지를 구입하는 길만이 앞날을 부장하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구입할 의사가 있는 거죠. 이제 결말에 보면 그 말을 잘 들어요. 이제 왕자는 반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왕자의 대리인이 또 대리인이 어떻게 했다는 말도 없어요. 꿈은 그냥 아버지가 그냥 항의하고 그 지배인을 나쁜 지배인으로 만들었지 사실은 지배인은 하는 게 없어요. 여기서는 왕자가 지배인인 거예요. 구별이 없어요. 지배인한테 항의했지 지배인이 한 일이 없어. 지배인을 모함했잖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아버지의 그림자가 투사된 대상인 거예요. 지배인은. 근데 그 아버지의 음흉한 심보도 지배인이 할 줄 아는 거죠. 너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근데 그 지배인은 사실상 지배인은 왕자의 대리인으로 와서 어쩌면 왕자의 사업 방침을 시행했을 뿐이에요. 지배인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왕자의 정신의 전체 원리의 방향대로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의식이 볼 때는 불합리한 거죠. 그게. 근데 이제 의식이 항의를 해. 근데 그 얘기를 들어, 또 전체 선생은. 오케이. 이게 이제 어쩌면 인간과 신의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인간이 제기하는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이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그 타당성이 없지만, 신은 그걸 듣는다는 거죠. 인간의 하소연을. 그 말도 안 되는 그냥 어거지를 부리더라도 그 인간의 음성을 들어야 돼. 왜? 인간은 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간이 없으면 신도 존재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그 불합리한 존재가 어쩌면 신에게도 있기 때문에. 전체성 안에는 불합리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불합리한 의견도 전체는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조정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꿈자의 제안을 들은 왕자는 면밀히 조사해 보겠다. 이것이 이제 욥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융이 그 욥에게 응답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쩌면은 신은 욥을 통해서 자신의 불합리성을 발견했고 또 자신의 어두운 측면이 투사된 그 사탄을 통해서 또 자신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꿈자와 왕자와 그런 아버지 지배인 사이에서 그런 불합리성과 합리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느냐. 결국 의식이 얘기하는 그 합리성이라는 게 결국은 무의식이 볼 때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일 수 있고 오히려 모든 관계에서는 비합리적인 것이 훨씬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거래 성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목화밭의 주인인 왕자는 꿈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꿈자의 미래를 밝게 한다. 이제 아버지와 왕자의 지배인은 무대에서 사라지고 왕자와 꿈자의 직접적인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아버지도 사라지고 이제 지배인도 사라지고 결국은 이제 그 꿈자와 왕자의 직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왕자가 자신의 합리적 제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이는 합리성과 비합리성 사이의 대극이 연합하는 보상 원리를 암시한다. 그래서 보면 이제 아버지와 동일시되어 아버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온 꿈꾼 사람은 이제 정신세계 중심에 있는 왕자의 도움을 받아서 따뜻한 정서적 에너지를 획득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다. 비합리적인 거, 여성 원리, 아까 얘기하는 이것하고 좀 맞물려 있어요. 그것은 다른 이들보다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획득하려는 그의 노력이 엿보인다. 왕자와 맺은 새로운 거래 방식은 정직한 거래고 그것은 심리 분석을 의미한다고 융은 설명을 합니다. 정직한 거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제 우리의 그 정신 분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분석을 하지만 정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합리적인 방식도 아니고 비합리적인 방식도 아니에요. 진실하고 생명만을 추구하는 방식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은. 그래서 이제 융의 분석을 보면 이제 꿈이 아버지를 목화밭 지배인과 같은 하찮은 인물로 묘사함으로써 긍정적인 부성 컴플렉스에 대한 보상 원리를 보여준다고 말하죠. 아버지는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했는데 꿈에서는 형편없는 존재로 나옴으로써 아버지의 양면성을 보게 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의 다이빙은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도전이 그다지 위험하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꿈이 그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고 융은 해석을 합니다. 이제 나는 그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다 있다고 이제 봤죠. 그래서 이제 꿈 분석 기호 사망을 보면 배경에서 보면은 나는 어느 정도 팽창돼 있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그 팽창의 정도는 문제긴 하지만 바다에 뛰어들고 다이빙하는 것은 자신감과 용기지만 그 자신감과 용기는 팽창된 상태예요. 사실은. 이제 팽창된 자예요. 그리고 이제 왕자의 아들이 이상화 대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왕자의 아들은 사실 왕자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대상, 주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거는 무의식의 원리인 거예요. 바다와 파도. 그래서 다이빙하는 그런 도전, 무의식적인 동기가 이제 해석제, 중간항으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전개는 아버지가 등장하죠. 물에 의해서 연합을 하죠. 나와 아버지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오마루 왕자와 지배인이거든요. 사실은 상대해야 될 대상은. 그러면 그 가운데는 이제 거래 방식인 거예요. 관계 방식. 그 중에서도 이제 정서적 이제 관계 방식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마루 왕자와 지배인은 관계 대상이 되고요. 반전에 와서는 이제 아버지가 막 항의하잖아요. 그죠? 이제 처음에 나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나와 아버지, 그 다음에 나로 또 끝나요. 오케이, 이 전체 지금 주체의 그 어떤 이제 변화가 리비도가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그 다음에 대상에서도 왕자의 아들로 나왔다가 오마루 왕자와 지배인으로 변화됐다가 둘로. 그 다음에 이제 왕자 지배인이 갔다가 다시 왕자로 되고 결국은 왕자의 아들이 왕자가 되죠. 성숙하게. 재밌죠? 처음에 이래서 이제 리비도의 변화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상을 사업으로 한다거나 목화 거래를 했을 때 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주체의 이미지가 달라지는가? 어떻게 대상의 이미지가 달라지는가? 왕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희망이고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다가 왕자로 드러난 것은 이제 현실화된 이미지로 발전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처음에 나로 처음에 이제 나타났다가 아버지하고 동시된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나로 나타나고 이런 관계가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전에 보면 나와 아버지고 왕자와 지배인이 대상이고 중간항은 그것도 거래야. 불합리한 거래인데 이제 긴장과 갈등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이제 새로운 거래 방식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새로운 이제 나와 왕자 사이에 거래 조건이 조정되는 상황이 지금 다 된 건 아니에요. 이 꿈에서. 조정하겠다. 그런 거죠. 앞으로 해보자. 이제 그런 거죠. 왕자는. 뭐 너 의견 맞아. 그것도 아니고. 그래 한번 너랑 나랑 자아와 셀프가 만나서 한번 의견 교환해볼까.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결국 합리성과 비합리성으로 대변되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거래 관계 방식이 된다. 오케이?